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전근대사 7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고려 초기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고려 초에 다양한 사건들을 거치며 기본적인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사회 지배층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게 되는지 오늘은 그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지금 중단원 제목을 보시면요. 소단원인가요? 헷갈리네요. 자, 제목을 보시면 고려 사회의 동요와 무신 정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려 사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됐죠. 자, 그런데 그런 고려 사회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완전히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는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무신들이 중심이 된 정권이 세워진다는 거겠죠. 자, 동요가 있고요. 기존 체제의 동요가 있고요. 그 동요의 결과 결국에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고려 사회가 동요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려 사회의 동요 잘 살펴보시면요. 성종 이후에, 성종 잘 기억하셔야겠죠? 시무 28조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정치 제도를 정비한 임금이었습니다. 자, 이 성종 이후에 국가체제가 안정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의 고위관직을 차지하는 문벌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가문들이, 몇몇의 가문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 문벌과 관련해서는 사실 요 내용들 같은 경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생각을 해보시면 요 문벌 뒤에 요 말이 붙었을 겁니다. 귀족이라는 표현이 붙었을 텐데요. 최근에 이 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문벌이라는 이름으로만 이 세력들을 부르게 됐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이 귀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고려 시대의 어떻게 보면 지배층을 설명하는데 맞지 않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력 가문 출신에게 음서제와 같은 우대책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의 가문들이 상당히 특별한 권력을 누리기는 하지만 이 귀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특수한 권리를 혈통에 따라서 대대로 어떻게 보면 세습을 하는 집단들을 귀족이라고 표현하는데 고려 시대의 지배층들 같은 경우는 물론 가문의 어떻게 힘으로 관직도 얻고 다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게 혈통에 의해서 완전히 보장되는 체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음서를 생각하시더라도 나중에 음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음서 같은 경우도 고위 관직의 자제들에게 주는 거긴 하지만 이 고위 관직에 올라야지만 자제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완전히 주어진 무조건 보장되는 특권은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귀족이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고 하지만 가문 자체의 힘은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런 힘센 가문을 부르는 문벌이라는 표현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 초기의 지배층들을 과거에는 문벌 귀족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 귀족이 빠지고 문벌이라고만 부른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종 이후 국가체제가 안정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의 고위관직을 차지한 문벌이 형성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음서가 상당히 역할을 하는데 이 당시 잘 보면 또 음서로 관직을 얻은 다음에 또 별도로 과거 시험을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제 사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요새 어떻게 보면 평가고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벌들 같은 경우는 또 종이 쳤네요. 자, 요 문벌들 같은 경우는 다른 문벌 가문이나 아니면 왕실과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점점 독차지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관직을 진출하는 집안들이 많았겠지만 고위 관직을 차지하는 몇몇의 가문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특정한 몇몇 가문들이 엄청난 권력을 차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경원 이씨 가문입니다. 이 경원 이씨 가문은 이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보시면 아는데요. 요걸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대대로 이 경원 이씨 가문의 여성들이 왕실에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해가면서 이걸 바탕으로 경원 이씨 가문이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졌던 겁니다. 특히 그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극심하게 드러났던 게 바로 이자겸이라는 인물 때인데요. 이 이자겸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예종의
어떻게 보면 왕비도 이자겸의 딸이죠. 자, 근데 그 예종과 그 이자겸의 딸의 아들인 인종 같은 경우도 이자겸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왕의 사위이자 외조부가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위세를 누리는 이자겸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왕권을 아예 위협할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게 12세기 어떻게 보면 초반의 일인데요. 12세기 초반의 일인데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인종 때에는 이자겸이 자기 스스로 아예 왕이 되려는 욕심까지 부려서 결국에는 인종이 이 이자겸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자겸이 군대를 일으켜서 궁궐을 장악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도 어쨌든 왕위를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문벌이라든지 아니면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 컸겠죠. 결국에는 왕위에 오르지는 못하고 이 이자겸의 난이 실패를 하는데 그게 바로 1126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겸 때에는 신하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할 정도로 문벌 세력이 엄청나게 힘이 강해졌다라는 건데요. 자, 요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적을 좀 해보면요. 이 이자겸이 난이 일어났을 때 마침 우리가 지난 시간 거랑 좀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침 금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고려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옵니다. 마침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서 궁궐을 장악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신하들이 이 금과의 어떻게 보면 군신 관계를 수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당장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난을 일으키고 되게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이 군신 관계를 수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금과의 관계라도 안정을 시켜서 이 국내 정세를 좀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금과의 군신 관계가 수용되는 것도 있다는 거. 되게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긴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어찌되었든 이 이자겸의 난 이후에 왕실의 권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배층 내부의 분열도 엄청나게 심해지게 되겠죠. 특히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문벌 세력들과 이 문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왕과 이 왕을 어떻게 보면 등에 업고 힘을 키워나가려는 새로운 세력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문벌한테 크게 당했잖아요. 특히 경원희 씨한테 크게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보니까 수도에 있는 이 문벌 세력들, 개경에 있는 문벌 세력들 말고 새로운 세력들을 키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보였던 세력들이 어디냐면 서경, 즉 평양 출신의 세력들이 눈에 띈 겁니다. 요 평양 출신의 세력들을 점점 더 캐스팅하면서 인종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묘청입니다. 요 묘청 같은 경우는 서경 출신의 승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록에는 사실 다른 사실이 그렇게 전해지진 않아요. 근데 이 묘청이 그 당시 인종의 눈에 크게 들었는지 인종이 이 묘청을 상당히 우대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묘청 등의 서경 세력의 주장은 뭐였냐면 풍수지리설을 내세워서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는 겁니다. 풍수지리설상 지금 서경으로 천도를 하면 우리 고려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해서 지금 우리가 군신관계를 맺고 있는 금나라도 정벌하고 엄청나게 큰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해서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서경 세력의 주장이었고요. 이 서경 세력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왕이 지지를 해주면서 왕 같은 경우는 자기 권위를 세워나가려고 한 겁니다. 당연히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 세력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발을 하겠죠. 수도로 옮긴다는 것 자체는 자기들의 세력 기반을 잃은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인 데다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도 사실 금과의 적대 관계를 맺는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컸어요. 그 당시 금 같은 경우는 중국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중국의 송나라까지 남쪽으로 밀어낸 채 중국 북부 지역까지 차지하는 거대한 영토를 차지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들과 전쟁을 벌이자라는 이들의 서경 세력의 요구 같은 경우는 개경 세력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합리적으로 보였던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개경 세력을 대표하는 문벌이 김부식이었는데, 문벌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이었는데, 이 김부식 등의 개경 세력이 결국에는 반대에 부딪히면서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경 세력에 대한 왕의 지지도 철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끈 떨어진 연이 된 서경 세력들이 묘청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나라 이름을 대위라고 하고요. 연호를 청계라고 해서
서경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서경촌도운동의 실패 결과 터지는 묘청의 난인데요. 요 묘청의 난을 그럼 누가 진압할까요? 당연한 거지만 김부식 등의 문벌 세력들이 진압을 하겠죠. 김부식이 당시 대표적인 문벌 가문인 경주 김씨 출신의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이 이 서경 세력을 진압하면서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묘청의 주장과 김부식의 주장이 나타나는데요. 서경 세력의 주장과 개경 세력의 주장이라는 것으로 자,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들의 외교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컸다라는 것. 특히 금에 대한 외교적인 태도가 상당히 차이가 컸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남겨놓은 역사가가 있죠. 바로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같은 경우는 이 묘청의 난이 조선 역사상 1000년 동안의 제일 대사건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묘청 세력이 결국에는 고려에서 힘을 얻지 못함으로써 이후에 조선의 역사가, 이후에 우리의 역사가 중국에게 굴종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또 종이 치네요. 자, 다시 또 이어가보면 이 신채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판적인 어떻게 보면 입장을 제시하고 개경 세력을 비판을 하고 서경 세력을 띄워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요새는 그런 평가들에 꼭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개경 세력이 이야기를 했던 현실적인 목소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만약에 서경 세력이 시도를 했던 다양한 것들이 진짜로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했을 때 근거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고려가 훨씬 더 큰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 평가가 다양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경우는 고려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에 빠지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요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서경천도 운동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문벌 세력들, 기존의 지배 세력이었던 이 문벌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사회에 어떻게 보면 해악을 끼치는 세력들로 점점 더 변화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너무나도 독점을 하고 그 권력 독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정부패 같은 것도 저지르니까. 그리고 자기들 외에 다른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 출현을 막음으로써 서경 세력 어떻게 보면 제압을 함으로써 고려 사회가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데 또 장애물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겸의 난과 서경천동이 있은 이후에 이 종소리는 우리 같이 듣도록 하죠. 수업 시작 종이거든요.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죠. 자, 이 이자겸의 난과 서경천도 운동 등의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고려 사회 체제가 점점 더 경직되고 그 다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사회 내부적인 모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이다가 폭발하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 계기가 된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자, 무신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서경천도 운동 등 혼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무신들의 작은 전투가 되게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무신들의 역할은 상당히 커지는데요. 오히려 정치는 일부 문벌과 문신 중심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려는 문신보다 무신을 상당히 많이 차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신의 역할이 커지는 과정에서 이런 차별은 전혀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무신은 문신에 대해서 대우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제적인 대우조차 안 좋았다는 거예요. 정치도 문벌이나 문신 위주로 가는데 실제 경제적인 대우조차도 안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인종 뒤에 즉위한 의종 같은 경우는 측근 세력과 향락에 빠지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에 관심을 없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무신들의 불만이 쌓이다가 폭발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무신들의 정변입니다. 1170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당시 무신들이 이끌던 정중부라든지 이의방 같은 무신 세력들이 연회 장소를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아가지고 문신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왕하고. 이 문신들이 모여있는 연회 장소를 습격해가지고 그 문신들을 싸그리 제거해버리고 권력을 순식간에 장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사건? 무신정변이에요. 그걸 계기로 문벌 중심의 지배체제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누구 중심으로 한? 무신으로, 즉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왕 같은 경우도 이 무신정변을 막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권력도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권력을 완전히 무신들이 독차지하는 정권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한 명의 무신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던 게 아니라 수많은 무신들이 어떻게 보면 연합을 해가지고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초기에는 권력 다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손을 잡았지만 권력을 잡고 나니까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임은 순으로 수많은 무신들이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정권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갈아치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방이 정중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게 되는 거고요. 정중부는 경대승에 의해서, 경대승은 이임은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초기에는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이 혼란을 겪었던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당시 어떻게 보면 정치를 운영하는 중심기구가 어디였는지예요. 자, 이 당시에 초기에 정치를 운영했던 중심기구는 원래 기존의 무신들이 회의를 하던 기구인 중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신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던 중방이란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모여서 수많은 무신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양한 논의들을 해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무신들이 이 중방을 통해가지고 정치적인 갈등들을 하면서 충돌을 빚으면서 이런 정권 교체가 많이 벌어졌던 거겠죠. 이 정권 교체가 쭉 벌어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한 게 바로 최충원이라는 무신입니다. 이 최충원이 권력을 잡으면서 초기 무신 정권의 혼란이 끝이 나요. 대략 한 20여 년, 30여 년 정도 걸리죠. 이 시기를 보면 30여 년간의 혼란이 끝나고 최충원이 권력을 잡으면서 완전히 무신 정권이 안정 단계로 이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충원 같은 경우는 집권 초기에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동안 있었던 혼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척합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과 명분을 쌓기 위한 거였던 거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무신들까지 제압하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다 보니까 아예 자기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구분되는 기관을 만듭니다. 최고 집권 기구로서 교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하는데요. 이 교정도감은 알아둘 게 기존의 원래 고려의 행정체계에 있죠. 이성육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시스템들. 요거랑은 아예 구분되는 별도의 기구인 거예요. 이 별도의 기구를 기존 행정체계는 두고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이 교정도감의 우두머리로서 무신 정권의 우두머리가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자리가 이름이 뭐냐면 교정별감이에요. 그러니까 교정도감이라는 기관의 장이 교정별감인 거죠. 그리고 이 교정별감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무신 정권의 집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최씨 무신 정권이 대를 이어서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가능했던 게 이 교정도감 같은 별도의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권력기구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독자적인 권력기구를 바탕으로 최 씨가 권력을 독점하고 이제 대대로 권력을 이어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또 별도의 기구들을 세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방입니다. 이 도방 같은 경우는 세운 거는 경대승 때 세운 거예요. 세 번째 무신 집권자였던 이 경대승 때 세운 건데요. 이 도방을 최충원 때에 훨씬 더 확대를 해서 자기를 지키는 사병기구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신변을 지키고 권력을 확고히 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 같은 경우는 정방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자기 집에 설치해요. 이거 정확하게. 자기 집에 설치를 해놓고 여기서 뭘 결정하냐? 인사권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가 어떻게 결정을 할 거니까 어느 자리에 누구를 임명할 건지를 자기 집에서 결정하는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방입니다. 자, 그리고 삼별초라는 군사 조직을 해서 또 자기의 군사적 기반을 더욱더 강화시키죠. 이 삼별초는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도방과는 다르게 도방은 최씨 정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신 정권 차원에서 사적으로 운영하던 병사 조직이었다고 하면 이 삼별초는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병사 조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무신 정권 차원에서 사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기구이자 공적 기관인 성격을 둘 다 갖는 좀 애매한 기관이긴 한데 어쨌든 이 삼별조를 통해서 또 군사적인 기반을 다져갔겠죠. 자, 이걸 통해서 최씨 정권 같은 경우는 4대에 걸쳐서 60여 년간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요 시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독자적인 무신 권력 기구를 만듦으로써 강력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무신 집권기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라든지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나타났겠죠?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럼 이 새로운 사회에서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땠나? 이걸 좀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자겸연안이나 서경천도 운동 할 때 문벌 사회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폐쇄적으로 고착화가 되면서 이 문벌 사회에서 다양한 부정부패나 문제들이 생긴다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개방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사회 문제에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내부에서 썩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무신들의 어떻게 보면 정변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그럼 이 무신들 같은 경우는 문벌 사회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를 직면한 상황에서 권력을 잡았죠. 자, 문제는 이 무신 정권은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해결책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별 대우를 받았던 그 무신들이 분노에서 어떻게 보면 일으켰던 무신 정변인 거고 그 분노의 결과가 무신 정권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 같은 경우는 문벌을 대신할 뿐이에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체제, 그나마 있었던 시스템이 무너진 거다 보니까 훨씬 더 백성들의 삶은 안 좋아지겠죠. 자, 무신 정변 이후 일어난 권력투쟁으로 정부의 중앙 통제력은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력투쟁들은 중앙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권력투쟁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무신들은 지방에 신경을 못 쓰죠. 자, 그리고 이 정권을 잡은 무신들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떻게 보면 이익을 창출하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들이 뭔가 새로운 전망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권력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농민이나 일반 하층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겠죠. 특히 특수행정구역처럼 향이나 부곡이나 소처럼 일반 군현에 비해서 훨씬 차별 대우를 받던 지역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위험이든지 간에 어떤 위기 상황이든지 간에 그 위기 상황에서 제일 큰 피해를 받는 건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수행정구역에 살던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게 되고 결국에는 폭발하면서 봉기가 많이 일어나겠죠. 대표적으로 공주, 명학, 소라는 곳에서 이 소가 특수행정구역의 일종인 거죠. 이 명학소라는 곳에서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키고요. 봉기를 하고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운문이라는 곳에서 김삼이와 그 다음에 초전이라는 곳에서 효심이 봉기를 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농민과 하층민의 봉기가 잇따라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은 봉기들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연도 잘 살펴보시면 1176년부터 1190년까지 1190년대에 상당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지금 너무 많이 칠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죠? 자, 보시면 최충원이 집권을 한 시기가 바로 1196년입니다. 즉 최충원이 집권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이런 봉기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최충원 집권 이후에는 어느 정도 봉기가 진압되는 모습들이죠. 최충원 초기에 어떻게 보면 진압됐던 봉기들이고 이 1237년에 봉기가 일어나긴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몽골이 쳐들어온 이후의 상황이다 보니까 좀 별개인 거고요. 최충원이 상당히 권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걸 또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이 90년대 넘어서는 또 다양한 봉기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최충원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차지한 이후에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시켰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무신 정권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초기에는 농민과 하층민의 봉기가 또 상당히 컸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당시에 또 특수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무신 정변 이후에 천인 출신의 권력자가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의민이거든요. 이 이의민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보시면 네 번째로 최충원 이전에 권력을 잡았던 인물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의민 있잖아요. 이 이의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천민 출신이에요. 이 이의민 신분 같은 걸 보시면요. 여기 보면 모친 같은 경우는 어떤 절의 여종 출신이었다고 하죠. 노비 출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정중부의 난 때, 즉 무신 정변 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중랑장이 되었다가
높은 고위관직, 고위 무신관직을 차지했다가 결국엔 장군으로 승진을 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는 요 이민 사례 같은 것들이 나오자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차별받던 천인이 최고 권력자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분 차별에 저항해서 전주의 관노비가 봉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그의 사노비였던 만적이 개경에서 봉기를 계획하다가 사전에 발각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무신 정권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무신 정권 초기에. 그런데 이런 혼란상들이 어찌되었든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후에는 교정도감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별도의 기구들이 마련이 되면서 최충원과 최씨 정권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안정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권력이 최씨를 중심으로 사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고려라는 나라에 상당히 큰 사회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긴 하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려 사회의 동요와 무신 정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국제관계의 변화, 10세기, 11세기, 거란, 그 다음에 12세기, 여진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그 12세기에 벌어졌던 다양한 변화들을 살펴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12세기의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던 건 금과 친선관계를, 군신관계를 통해서 친선관계를 맺었었기 때문인 거겠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런 국제적인 안정적인 사회 속에서도 고려 사회 내부에서 상당히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자겸의 난이나 서경천도 운동이나 무신정변을 통한 무신정권의 수립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고려가 또다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그 변화는 고려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13세기 급작스럽게 몽골 초원지대에서 등장한 몽골 세력의 유라시아 정복 과정입니다. 이 정복 과정에서 고려도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 최씨 정권을 비롯한 무신 정권이 흔들리고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자, 그 과정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